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AWS 솔루션 아키텍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창수라고 합니다. 먼저 제 세션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리인벤트 때 발표된 새로운 메시징 서비스인 아마존 MQ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날의 기업에서 메시징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어떠한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MQ가 출시가 된 예정과, 그리고 출시가 된 어떤 배경들, 그리고 아마존 MQ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MQ를 직접 한번 생성해보는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데모 안에서 있는 다양한 모니터링 매트릭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끼리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사용자나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어떤 특정 요청에 대해서 응답의 지연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서 한 곳으로 메시지들을 집중해서 처리하는 메시지 브로커를 중간에 보통 두게 되고요. 이런 형태로 메시지를 보내는 곳과 받는 곳을 분리하는 이런 비동기 메시지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굉장히 유연하게 운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오늘날의 기업 메시징 서비스의 어려운 점은 일단 운영의 오버헤드가 발생을 한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그 특정 사용하시는 메시지 벤더에 대해 굉장히 잘 이해하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거나 패치를 하시거나 모니터링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서 일단 운영을 누군가 해야 되니 그에 대한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났을 때 대비해서 이중화를 하거나 안정성에 대비해서 추가적인 리소스가 또 들어가고, 그리고 얼만큼 많이 사용할지 그 용량 및 사이징에 대한 산정을 하셔야 되고, 그 산정을 기반으로 선투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AWS의 대표적인 메시징 서비스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비스들도 많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일단 저희가 제공하는 메시징 서비스는 모두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관리형 서비스라 하면은 어떤 OS나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시고 사용한 만큼만 과금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하여서 추가적으로 어떤 거를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나 이중화나 확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예를 들어 SKS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메시지에 맞게끔 자동으로 인프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들은 복수기의 가용 영역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중화에 대한 고민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SNS는 완전 관리형 펍섭 서버이고요. 펍섭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 펍과 섭 사이에 토픽을 둡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해당 토픽으로 메시지가 보내지고, 그 토픽을 서브스크립션 하고 있는, 예를 들어 SKS가 될 수도 있고 람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다양한 외부에 있는 엔드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워치로 모니터링 하시다가 특정 매트릭 조건이 됐을 때 토픽으로 메시지가 보내지고, 그 토픽이 여러분들의 이메일이나 SMS로 받으실 수 있는, 혹은 람다를 타고 뒷단에 다른 작업을 하시거나 이런 형태로 많이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특정 큐를 계속 폴링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푸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폴링을 제거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바일 디바이스,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로 간단하게 푸시하는 기능이 추가되어서 이 기능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키네시스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키네시스는 실시간성으로 들어오는, 예를 들어 어떤 센서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데이터들이 워낙 많으니 거기서 먼저 처리를 합니다. 선처리를 보통 클렌징이라고 하는 작업들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찾는 형태의 서비스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시간 앱으로 그걸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서비스입니다. AWS IoT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먼저 IoT는 인터넷 오브 띵의 줄임말로 사물 인터넷을 의미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수십억 개, 수백억 개의 사물들을 연결하고 관리하고 관제하거나 조정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사물들로부터 발생되는 메시지를 수집해주고 그 수집한 메시지를 마찬가지로 또 처리하고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하신다면은 그 수십억 개의 사물을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 수십억 개의 사물로부터 쏟아지는 메시지를 받아주고 분석하기 위한 또 추가적인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구축하시는데 굉장히 공수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AWS IoT는 관리형으로 사용하시고 사용한 그 메시지 건수에 따라서만 과금을 하시면 되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핀포인트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푸시를 보내는 게 아니라 특정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기반으로 어떤 결과에 이뤄서 세그먼트를 정의한 다음에 타겟팅된 타겟에게 메시지를 푸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바일 게임에 일주일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유저를 세그먼팅 한 다음에 그 유저들에게 어떤 선물이나 어떤 미션을 줬을 때 그걸 기반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고 향후 캠페인 효과 개선하는 데까지 활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메시징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분들의 추가적인 피드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메시지 브로커를 많이 사용하면서 그 메시지 브로커를 추가적으로 확장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이런 운영에 대한 오버헤드 때문에 더 이상 온프레미스 환경에 메시지를 더 넓히고 싶지 않은 니즈가 있었고 그래서 클라우드를 고려하게 되었는데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그 메시지 브로커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호환이 또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족하기 위해서 나온 서비스가 아마존 MQ입니다. 저희는 늘 고객분들이 필요하신 그런 피드백을 귀 기울여 듣고 그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 MQ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파치 액티브 MQ, 오픈소스인 아파치 액티브 MQ의 메시지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AWS에서 굉장히 손쉽게 액티브 MQ의 메시지 브로커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온프리미스에 있는 ERP나 PLM이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토콜과 그런 다양한 API를 제공하고 있어서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하시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소스 코드 수정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아까 소개된 프로토콜 중에서 AMQP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리인벤트 때 저희 글로벌 고객인 GE 디지털에서 AMQP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시스템과 각각 다른 벤더들의 다양한 제품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AMQP는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어떤 랭귀지에 대한 종속성이 없이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기에 최적화된 프로토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메시지 서비스인 RabbitMQ 같은 경우도 이 AMQP를 주로 사용하는 메시지 서비스이고요. ActiveMQ에서도 네이티브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싱크 방식으로 비동기화로 지향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완전히 분리돼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메시지 브로커와 클라이언트 간의 모든 환경에서 동일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메시지를 보내는 쪽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메시지 받는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비동기화가 가능하고 변경이 일어날 때도 한쪽 모드 변경했을 때 다른 쪽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AMQP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플리케이션 간에 요구하는 SDK나 라이브러리에 대한 디펜던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셔야 되는데 AMQP 프로토콜을 통해서 매우 유연하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MQTT 역시 GE에서 강조해 주신 프로토콜입니다. AWS IoT 플랫폼에서도 네이티브하게 지원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물들이 있을 건데 모든 사물이 배터리나 혹은 네트워크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HTTPS로 통신을 했을 때는 해당하는 사물에서 배터리 소모량이나 대역폭을 충분히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MQTT는 그런 굉장히 성능이 낮은 사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역폭과 배터리를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저렇게 MQTT 프로토콜을 타고 사물로부터 발생되는 다양한 센서 데이터나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선처리를 하고 AWS 환경 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데이터를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MQ가 아파치 액티브 MQ의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아파치 액티브 MQ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치 액티브 MQ는 가장 널리 알려진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메시지 브로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크로스 랭귀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어서 굉장히 호환성이 뛰어나고 경량화된 메시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액티브 MQ가 제공하는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일시적과 지속적 메시징, 트랜지언트 메시지하고 퍼시스턴트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일시적 메시지는 메시지를 메모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메모리에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페일오버가 일어났을 때 메모리는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큐와 토픽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합성, 가상, 목적지를 제공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하나의 목적지에 보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여러 개의 목적지를 합성으로 줘서 여러 개로 한 번에 보낼 수가 있고, 가상 목적지는 어떤 로지컬한 목적지 주소를 줘서 뒷단에 피지컬한 목적지가 자주 바뀌거나 혹은 여러 개의 피지컬 목적지로 이렇게 팬아웃을 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대한 원하는 형태로 필터링을 하시거나 혹은 목적지별로 메시지가 제대로 전송이 안 됐을 때 그 메시지를 재전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와일드카드 기능을 제공을 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은 유저들에게 보내거나 이런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메시지를 스케줄링을 하시거나 혹은 메시지 크기 자체에 대한 따로 리밋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저장하는 데 리텐션의 기간에 제약이 있지도 않아서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마존 MQ는 AWS의 인프라 위에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각각의 복수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액티브와 스탠바이 브로커가 이렇게 운영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존 RDS를 아시면은 RDS 멀티에이지와 굉장히 흡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가용 영역은 천재지변이나 항온항습 등의 장애 등으로부터 완전히 철저히 단절되어 있고, 각각의 가용 영역은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단절된 그 가용 영역 안에 분리된 데이터 센터의 클러스터 군안에 이렇게 액티브 스탠바이로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구성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메시지는 각각 가용 영역에 걸쳐서 복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게 메시지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전송 중인 암호화나 혹은 유유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역시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 VPC 엔드포인트, 어떤 특정 VPC 안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정 VPC 안에 아마존 MQ를 두어서 퍼블릭한 어세스를 막거나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 보안 그룹을 통해서 특정 소스에서 특정 포트를 타고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인 비용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리티어로 T2 마이크로를 750시간, 매달 750시간씩 1년간 제공을 하고 있고 1기가의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2 마이크로 기준으로 시간당 0.03불, 기가당 0.3불이 과금이 됩니다. SQS, SNS 그리고 MQ와의 차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S나 SNS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사용하실 때 굉장히 간편하고 그리고 굉장히 확장성이 높고 미리 인스턴스를 띄우거나 이중화를 하실 필요 없이 들어오는 데이터에 맞게끔 동적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케일러빌리티가 좋은 그리고 간편한 서비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MQ는 기존의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이 매우 좋은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 다양한 API 그리고 랭귀지에 대한 라이브러리 제공함으로써 클라우드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코드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데모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10분 정도 되는 데모이고요. 저희 콘솔 내에서 아마존 NQ를 실제로 생성하고, 그리고 아마존 NQ가 제공하는 다양한 엔드포인트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화면 내에서 액티브 MQ의 웹 콘솔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로그인해서 큐를 만들고, 그리고 아까 소개드렸던 기능인 그 일시적 메시지와 그리고 지속적 메시지를 저희가 100개씩 생성을 해볼 겁니다. 100개씩 생성을 한 다음에 페일오버를 해서 그 일시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그리고 클라우드워치에서는 어떤 매트릭으로 그것들이 모니터링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미 녹화를 해왔습니다. 녹화한 영상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큐를 만드는 데 시간이, 메시지 브로커를 만드는 데 대략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저희 아마존 NQ의 콘솔입니다. 여기에서 브로커를 이렇게 바로 만드시면은 생성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 원하는 인스턴스 타입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더 많은 인스턴스 타입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모드를 액티브 스탠바이, 그 멀티에이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웹 콘솔에 로그인하기 위한 유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데모의 편의성을 위해서 디폴트 VPC 그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서브넷을 선택을 하였고, 퍼블릭 어세스 가능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터넌스 윈도우는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그 브로커가 만들어지는데 대략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돼서 그에 대한 안내가 나오고 있고, 저희 콘솔에서 봤을 때 크리에이션 인 프로그레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브로커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펜딩 모디피케이션이 나와 있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그 액티브 MQ 웹 콘솔에 로그인하기 위한 URL과 그리고 엔드포인트 URL이 아직 생성이 되진 않아서 보여지고 있지는 않고요. 생성 후에는 해당하는 URL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정을 해서 바로 만들어진 화면으로 이동을 했고요. 네, 만들어진 후에는 잘 작동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려보시면은 그 액티브MQ 웹 콘솔 URL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액티브용, 하나는 스탠바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 각각의 프로토콜에 대한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액티브MQ의 페일오버 트랜스포트에 각각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액티브 스탠바이 URL을 모두 넣어두시면은 그 컨숨 하는 쪽에서는 그 한쪽에 페일이 났을 때 다른 쪽 URL을 참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가용성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고, 각각의 프로토콜이 사용되는 포트를 이렇게 바로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페일오버 트랜스포트에 등록만 하시면은 컨슈머 쪽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생성한 유저에 보시면은 이렇게 액티브MQ 웹 콘솔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콘솔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탠바이를 찍어서 오프라인으로 나왔고요. 액티브가 바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액티브MQ의 관리 콘솔입니다. 여기에서 그 매니지 액티브MQ 브로커를 가시면은 아까 그 생성하신 어드민 유저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콘솔에서 생성한 브로커들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 클라우드 2018을 만들어 놨고, 거기에 큐, 토픽, 서브스크라이버, 커넥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큐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2018이라고 하는 큐를 만들 거고요. 큐가 생성이 되었고, 확대해서 보시면은
그 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메시지가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Operations Send To를 누르시면은 바로 그 큐에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Persistent Delivery를 클릭을 하고 있고요. 이건 메모리가 아닌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페일오버가 났을 때 스토리지를 각각 가용 영역에서 공유하고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페일오버가 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persistent message다라고 이렇게 기입을 해서 100개를 보내면은 현재 인큐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 100개를 추가적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persistent의 옵션을 체크하지 않고 트랜지언트한 그 persistent하지 않은 일시적인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이따가 이 보내진 메시지를 피드에서 실제로 확인해 보면서 페일오버 했을 때 이 메시지가 존재하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네, 200개가 바로 잘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옆에 큐 뷰에서 추가적인 모니터링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 뷰를 보시면은 그래프 안에 실제로 200개가 쌓여 있는지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고, 그래프가 아닌 XML 형태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드를 설치하시면은 아톰이나 RSS 같은 피드를 여러분들 브라우저에 설치하시면은 클릭하셨을 때 그 피드를 바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0개가 persistent 메시지로 쌓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두 번째로 보냈던 non-persistent 메시지가 100개가 보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실제로 그 페일오버를 일으켜서 그 매니저 노드인 액티브 브로커를 리붓을 시켜서 스탠바이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액티브를 리붓을 했고요. 그 리부팅 자체는 5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페일오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액티브가 바로 오프라인이 되었고, 그리고 스탠바이 콘솔이 바로 이렇게 액티브로 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로 돌아온 걸 보실 수가 있고, 다시 그 메시지 브로커에 로그인을 해서 그 persistent 메시지 100개만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큐에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펜딩 메시지가 100개만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톰 피드에서도 그 뒷단에 있던 100개의 그 non-persistent 메시지는 모두 다 손실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아까 200개 있던 게 100개만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스터 브로커가 다시 온라인이 되면서 그 이제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프라인이었던 액티브가 다시 fail 100이 되었고, 아까 그 스탠바이였던 노드가 다시 이렇게 오프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워치에서 모니터링을 하실 때 어떤 매트릭으로 나오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바로 이 클라우드워치 매트릭을 누르시면은 클라우드워치에서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매트릭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큐와 토픽과 브로커로 나눠서 이렇게 매트릭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지금 브로커에 들어와서 브로커가 제공하는 매트릭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인아웃이나 CPU 유틸리제이션, 힙 유세지, 토탈 카운트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액티브 스탠바이 두 개의 브로커에 대한 토탈 메시지 카운트로 해서 지금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매트릭으로 보여지고 그 기준을 평균값이 아니라 그 맥시멈 최대값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최대값으로 잡고 그리고 그 구간을 5분이 아니라 1분 구간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워치를 사용하실 때 본인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이렇게 기준을 잘 잡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커스텀으로 15분 동안의 데이터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고, 주황색이 처음에 액티브였습니다. 200개를 다 받았고 페일오버 하면서 파란색 스탠바이로 100개 갔다가 다시 페일백을 받고 주황색 마스터 브로커에 100개 메시지만 남아있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현재 큐에 어떻게 쌓여 있고 얼마나 소모되고 있는지, 페일오버가 될 때 손실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메모리에 쌓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유세지나 힙 유세지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은 그 클라우드워치는 크게 브로커와 큐와 토픽 세 가지에 대해서 매트릭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매트릭을 기반으로 알람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알람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받고 추가적인 대응을 바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큐로부터 메시지를 소비하는 그 소비 플릿의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걸어서 그 메시지를 소비하는 그룹에서의 유연하게 스케일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표를 몇 가지 더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빠르게 지나가서 못 보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브로커는 5가지 지표가 제공이 되고요. 메시지 카운트, 네트워크 인아웃, 힙 유세지, CPU. 보시면은 아까 제가 페일오버를 할 때, 그리고 메시지 100개를 만들 때 얼만큼의 네트워크 인아웃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 트랜스퍼 아웃이 될 때 보통 비용이 발생을 저희는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느 정도 네트워크 트랜스퍼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이제 나중에 운영하실 때 오토스케일링을 거시거나 어떤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변경을 하거나 대응을 하시는데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보시면은 제가 스택트 어리어로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여기에서 스택트 에리아가 아니라 이렇게 넘버로 보시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수치로 아까 그 작업을 할 때 메시지 200개 만들 때 얼만큼 CPU가 쓰였는지, 그리고 힙은 얼마나 쓰였고, 네트워크 아웃 인 토탈 메시지 카운트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와 토픽에는 좀 더 많은 매트릭이 제공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큐, 그 큐 안에 메시지가 쌓이는 시간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쏘아주고 있는 프로듀서와 소비하고 있는 컨슈머의 개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메모리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힙의 유세지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만큼의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카운트가 줄어들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연결되고 있는 연결이 끊어졌다라는 얘기고, 이런 것들을 뭐 알람을 걸어서 SNS로 받아보신다면은 현재 메시징 서비스에서 어떤 운영이나 모니터링에 대한 그런 부담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이그레이션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존 MQ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RP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나 PLM이나 BPM이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표준 프로토콜을 매우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기존 어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의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아마존 MQ를 생성을 하시고 이제 변경을 하시게 되는데, 기존의 브로커를 중단하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중단 없이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안으로는 손쉽게 생각하시면 브로커를 만드시고 그 메시지를 만들어주는 생산자를 중지합니다. 그리고 중지한 다음에 새로 만든 메시지 브로커, 아마존 MQ의 브로커로 바라보도록 엔드포인트를 바꿔주시고, 바꿔주더라도 이미 큐에 쌓여있는 기존 온프리미스 브로커 큐에 쌓여있는 메시지들을 그 메시지 받는 컨슈머들이 다 소모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 소모가 되면은 기존 브로커를 그냥 떼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고,
이 중단 없이 하려면 뭐든지 되게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페일오버 트랜스포트가 있습니다. 보통 컨슈머 쪽에서 메시지를 받아올 때 페일오버 트랜스포트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그 사용하는 컨슈머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 페일오버 할 수 있도록 액티브 스탠바이 URL을 다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온프리미스가 이제 기존의 URL이 될 거고, 거기에 새로 생성한 MQ의 브로커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를 하나씩 중지한 다음에 기존의 MQ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상황에서 바꿔준 다음에 소비자가 기존 브로커에 있는 메시지를 다 소비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다 소비가 되면은 그 페일오버 트랜스포트에 기존 브로커의 URL 그 엔드포인트를 지워줍니다. 지워주면은 이제 컨슈머 입장에서는 그 하나의 기존 새로 생성된 브로커의 엔드포인트로만 메시지를 받아오게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순차적으로 정지가 될 때 페일오버가 일어날 텐데, 그때 트랜스포트에 있는 URL을 보고 순차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중단 없이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는 시간을 더 쓰셨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쉬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좀 컴팩트하게 진행을 했고요. 좀 마무리를 해보자면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저희는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OS 설치하고 거기에 뭐 소프트웨어 올리고 패치하고 장애 났을 때 분석하고 인력비도 들어가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코어 비즈니스 업무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력이 적은 곳에서는 적은 대로 힘들고 많은 데서는 또 많은 대로 많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가용성 이중화 고려하실 필요 없고, 뭐 모니터링 매트릭들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 SNS 매트릭을 쏘면은 알람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보안이나 이런 유지 보수 관련해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AWS의 글로벌 인프라 위에서 운영이 되는 이런 다양한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시간도 아끼실 수 있고 비용도 아끼실 수 있고 인력도 아끼실 수 있어서 더 개발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MQ는 완전 관리형 메시지 브로커이고, 그리고 굉장히 간편하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어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이 매우 좋은 MQ 솔루션이고, 그리고 AWS 인프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가용성과 내구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투자하시거나 인프라에 대한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연하게 비용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인스턴스 타입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본 강연이 끝난 후에 저희 리인벤트 때 발표되었던 유튜브 자료가 먼저 있고요. 여기에서는 저희 고객 중에서 볼보하고 그리고 GE에서 올라와서 발표를 해줬습니다. 거기에선 그분들의 굉장히 방대한 그 인프라에서 어떤 프로토콜로 메시지가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MQ 튜토리얼에 가시면은 굉장히 손쉽게 한번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데모로는 실제로 메시지를 보내기만 하고 컨슈머에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서 땡겨오는 것까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이 튜토리얼에 가시면은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제로 메시지를 컨슈밍하는 부분까지도 테스트를 매우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Q 프리티어를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한번 체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세션도 많이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션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세션 외적으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